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입니다. 현대의학은 틀릴 리가 없고 틀릴 수도 없는 과학이라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인생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먹고 자게 될 것입니다. 출판사는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좀 도발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책은 꽤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의학적 상식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저자 로버트 러프킨 박사는 세계적인 명문대 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듣는 팟캐스트 진행자로도 유명한 의사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의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밝히고 신진대사, 비만,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대안적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로리 개념, E형 당뇨병의 약물 중심 치료, 포화지방과 심장질환의 관계 등 현대의학의 거짓말을 지적하며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10가지 의학적 거짓말 중 가장 충격적인 3가지 거짓말을 간략히 짚어보고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지침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환자혁명의 저자 닥터 조한경 박사의 추천사. 의사들 중에는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식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 관심이 없다 보니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식단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의사 자신이 당뇨병 환자가 되어 똑같이 당뇨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의사를 건강 전문가로 인식하지만 의사들은 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다. 질병에 대한 약물 전문가일 뿐이다. 치료 수단은 약과 수술밖에 없다. 잘 생각해보면 이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로서 기존 진료 방식의 신물을 느껴 대증요법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제기한 의사들은 많았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의대에서 교육받은 내용들의 의구심을 갖는 의사들도 늘어가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도 대부분은 입을 닫는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상상외로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 책의 저자 러프킨 박사는 그런 용기 있는 의사 중 한 사람이다. 평범한 의사도 아니고 무려 미국 서부 최고 명문이라 할 수 있는 USC와 UCLA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의사를 역임하면서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수백만 달러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은 저명한 의사다. 즉,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다는 말이다. 제약회사에 저당 잡힌 현대의학은 의약품이라는 한계 안에 스스로를 가뒀다. 의사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마음의 문을 열어 잠재의식에 접근하면 다 알고 있다.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오로지 약물로만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접근인지를, 본인이 수십 년간 트레이닝 받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용기가 없는 것뿐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변하고 있다. 먼저 깨어있는 의사.
늦게 깨어있는 의사, 영원히 못 깨어날 의사, 일부러 안 깨어날 의사, 이렇게만 분류될 뿐 시대적 변화는 막을 수 없다. 이 책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책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의료 발전을 앞당기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더 양질의 의료, 약물을 넘어서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과 씨름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필독을 권한다. 닥터 조한경. 내가 믿은, 그래서 의대에서 가르친 3가지 끔찍한 거짓말. 이 3가지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니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문제가 있다면 대비하기 바란다. 1. 비만 거짓말. 1칼로리는 1칼로리일 뿐이다. 비만에 관한 대표적인 거짓말이다. 비만은 체지방량이 과도해서 과체중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하며 현재 미국인 절반가량이 비만 상태이다. 비만은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지표이기도 하다. 1칼로리는 1칼로리라는 말은 2가지 이유에서 거짓이다. 하나는 열량 자체만으로는 비만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량은 유형마다 비만 조절에 달리 작용한다는 것이다. 체중 증가를 제어하는 핵심은 섭취한 열량 중 얼마를 태우고 얼마를 저장하느냐에 있다. 전체 칼로리 숫자가 아닌 우리 몸의 생화학적 신호가 문제를 푸는 열쇠이고 그 장본인이 바로 인슐린이다. 따라서 인슐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열량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살이 찌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권장하는 식품 피라미드는 인슐린 분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음식들로 밑바닥을 채웠고 그로 인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였다. 식단에서 지방을 내쫓고 탄수화물을 환영한 바로 그 시점에 비만율은 치솟았고 그 뒤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2. 당뇨병 거짓말.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치료가 최선이다. 2형 당뇨병은 음식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자극해서 생긴다.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을 띠게 되고 세포는 인슐린에 점점 무덤덤해진다. 이렇게 악순환에 들어간다. 결국 이 악순환은 미국 성인의 38%를 당뇨 전단계 상태로 만들었다. 현대의학은 당뇨병의 병세를 호전시키기보다는 관리하는 데 더 치중하기에 원인을 피해갈 수 있는 영양 측면의 변화 지침을 알려주기보다는 인슐린이나 약물을 처방하는 데 더 능숙하다. 생활 습관만 바꾸면 강력하고 효과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뿐더러 약물 사용의 합병증까지도 막을 수 있는데 말이다. 의약품 조사업체에 따르면 2013년이 인슐린과 당뇨약 판매고가 230억 달러, 약 32조 원에 달했고 미국 당뇨병학회는 제약회사로부터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500만 달러, 약 7천억 원 이상을 후원받았다. 3. 심장병 거짓말. 식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일으킨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이다. 이런 결과는 식이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라는
앤설키스에 조직된 식단 심장가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 사람들은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저지방 고탄수화물식으로 빠르게 바꿔나갔다. 포화지방은 트랜스 지방과 식물성 기름, 전분, 곡물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약물인 스타틴이 등장했다. 스타틴의 엄청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인 셋 중 한 명은 당뇨 전 단계이며 당뇨병 환자의 80%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런 상황에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도 원인 대신 증상만 치료하고 있다. 건강 설계. 단순히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병원에서 얻는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보자. 약을 써보기 전에 먼저 환자분 스스로가 설탕, 곡물, 씨앗기름은 드시지 마세요. 결핍된 영양을 바로잡고 독소를 제거하면서 근력 운동과 수면 개선 훈련도 조금씩 해나가 보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약을 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는 나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효과도 없는 알츠하이머병 약물에 대해 환자 앞에서 떠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약품을 처방하면 이번에는 또 보험회사가 나에게 보상해 줄 터다. 하지만 환자에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 증세를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면 진료비 말고 내게 돌아오는 건 없다.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지는 않는다. 결국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설탕과 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독된 결과로 생긴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병 등과 싸우기는 더 어렵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건강을 관리하자.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발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암 같은 많은 질병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지금 시작하자. 건강설계계획 1. 영양. 만약 생활습관에서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영양이어야 한다. 언제, 무얼, 얼마나 먹느냐가 건강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언제 먹을까?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와 상관없이 언제 먹느냐만 신경 써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저 먹는 시간만 바꾸면 된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이따금 진짜 보약은 밥을 굶는 것이다. 먹는 시간을 제한하면 과학적으로 좋다. 언제 먹느냐가 무얼 먹느냐만큼 중요할 수 있다. 한 임상시험에서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12시간 이상에서 8시간으로 단순히 좁히기만 했는데도 대사 건강이 좋아졌다. 여기서 다시 체중이 감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개선됐다. 무엇을 먹든 종일 우물거리지 않고 하루에 2끼나 1끼만 먹는 편이 좋다. 같은 음식이라도 한두 차례 많이 먹으면 조금씩 자주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하다.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진다. 20년 전에 한 영양사, 곧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조금씩 6에서 8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과체중,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을 얻었다. 항상 배가 고픈 상태로 지낸 건 덤이었다. 지금은 반대로
일주일에 6에서 8끼를 배부르게 먹는다. 1일 1식이 기본이다. 건강하고 배고프지 않다. 어떤 식사든 염증과 인슐린 저항, 내장 투과성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염증은 음식 섭취에 대처하는 자연스러운 보호 반응이다.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mTOR이 염증을 일으킨다.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는다는 건 종일 mTOR을 켜놓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다. 하루 몇 시간씩 우리 몸을 쉬게 해주자.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좁히는 건 좋은 전략이다. 12시간 안에 한 끼나 2끼 이상은 먹지 않는다.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가장 좋다.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간식도 금물이다. 물, 블랙커피, 무가당 차를 마시는 건 괜찮다. 더 오랜 시간 굶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감행해봐도 좋다. 식사 시간을 다른 일에 쓰고 싶은가? 식비를 아껴서 다른 걸 사고 싶은가? 그러면서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아침밥을 거르면 된다. 여분의 시간과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점심도 건너뛰자. 물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간헐적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얼 먹을까? 내가 요즘 무엇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것이 건강하게 먹는 첫 단계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를 따져보자. 혹시 내 건강을 해치는 성분일까? 유해식품은 피하고 몸을 치유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간단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해식품일까? 좋게 표현해서 가공식품이지 그냥 불량식품, 정크푸드이다. 거대 제약회사처럼 거대 식품회사가 존재한다. 두 산업 모두 소비자 건강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거대 식품회사는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다는 환상을 준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브랜드가 수백 가지인 것 같지만 실은 모두 몇몇 대기업 집단 손아귀에 있다. 그 중에서 당신의 건강을 정말로 챙겨줄 회사는 없다. 나는 그들이 과연 자기네 자녀에게도 이런 유해 불량식품을 먹였을까 싶다. 지난 2세기 동안 설탕, 흰 밀가루, 백미, 식물성 기름, 즉석 음식 같은 가공식품 소비가 급증한 현상과 비전염성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는 같이 움직였다. 반면 동물성 지방 소비는 이때 감소했다. 가공식품은 무엇이 문제일까? 가공식품에는 정제 탄수화물,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PUFA, 곡물,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다. 제조 과정에서도 흔히 씨앗 기름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리놀렌산이 듬뿍 들어있다. 정크푸드에서 몸에 가장 나쁜 내용물은 다음 3가지다.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1.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을 만들고 mTOR를 켜는데 그러면 염증과 주요 만성병 대부분이 생기고 몸이 전반적으로 늙는다. 2. 씨앗기름과 식물성 기름. 때는 1901년이었다. 독일군은 유보트 잠수함에 쓸 더 나은 윤활제가 필요했다. 독일 과학자들이 액체인 식물성 기름에 소설을 첨가해 부분적으로 굳힌 고체 유지를 만드는 법을 궁리해냈다.
이 제조법은 나중에 프록터 앤드 갬블에 팔렸고 이 미국 회사는 그 기름을 제빵과 튀김에 쓰는 식용유로 팔기로 결정한다. 바로 크리스코라는 쇼트닝 제품이다.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생겨나 심장 질환이 폭증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크리스코는 이후 제조법을 조금 바꾸어 일례 섭취분당 트랜스 지방을 0.5g 이하로 줄였다.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해준 편법이었다. 이어서 프록터 앤드 갬블은 미국 심장협회에 170만 달러를 지불하고 신제품 크리스코를 홍보하면서 이 기름으로 요리하면 동물성 지방을 쓰는 것보다 건강하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나는 씨앗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 리놀렌산이 가득 들었다.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름이 대표적이다. 나는 이 기름을 요즘 말로 극혐한다. 1. 카놀라유 2. 옥수수유 3. 면실유 4. 콩기름 5. 해바라기유 6. 홍화유 7. 미각유 8. 포도씨유 이 8가지 기름은 종종 건강한 식물성 기름으로 홍보된다. 사실이 아니다. 버터와 우지, 기라는 인도식 버터 기름, 코코넛 기름, 야자유, 올리브유, 아보카도 기름 등이 건강한 기름이다. 3. 곡물과 글루텐 제한하기. 나는 빵을 좋아한다. 하지만 건강을 고려해서 곡물은 최대한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통곡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말이다. 그렇다면 곡물은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곡물에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제초제이자 건초제로 쓰인다. 미국 환경보호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위험한 증거는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까닭이 없다. 곡물의 다른 작용까지 고려하면 더욱이 그렇다. 또한 곡물은 염증을 유발한다. 어떤 밥을 먹든 소화 과정에서 염증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곡물은 다른 음식에 비해 그 작용이 커진다. 곡물은 세균 독소가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곧장 들어가게도 한다. 장루수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증상이다. 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글루텐이다.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그리고 밀과 호밀의 교잡 중인 트리티게일에 든 여러 유형의 단백질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런 단백질을 프롤라민이라고 한다. 다양한 프롤라민이 존재하지만 모두 연관성이 있고 구조와 성질이 비슷하다. 글루텐은 탄성이 좋아서 과자와 빵을 구울 때 글루텐이 든 곡물을 쓴다. 이런 음식이 오늘날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단백질을 소화관에 있는 효소들이 분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단백질이 불완전하게 소화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커다란 아미노산 덩어리인 펩타이드가 소장벽을 통과해 신체의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셀리악병처럼 글루텐과 관련된 여러 질환에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연히 곡물과 거기에 든 글루텐을 대부분 제외한다. 이론상 완벽한 저탄수화물 식단은 없겠지만
밥이 정말로 보약이 되게끔 애쓴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약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이번 장을 쓰는 사이 의학학술지인 내분비 당뇨, 비만의 현재 견해에 놀라운 검토 논문이 한 편 실렸다. 탄수화물 섭취와 심장병 위험, 그리고 스타틴에 관한 내용이었다. 제목이 논문의 요점을 말해준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을 스타틴 약물 대신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치료할 수 있다. 케톤증.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건강 설계를 충실히 따르면 대개 케톤증이 생기는데 그건 좋은 일이다. 건강 성과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케토시스, 즉 케톤증은 잠시 부는 건강 열풍이 아니다. 그렇다면 케톤증이란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이 케톤을 연료로 쓰는 상태를 말한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하루에 50g을 밑돌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저장해둔 글리코겐이 바닥난다. 그러면 신체는 대사 변화를 겪는다. 이때 두 가지 과정이 일어나는데 바로 포도당이 신생합성을 거치고 케톤이 생성된다. 포도당 신생합성은 몸속, 특히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경로다.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하면 포도당 신생합성만으로는 에너지 소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포도당을 대신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케톤체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저혈당으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 저장되는 지방과 포도당이 확 줄어든다. 이때 다른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며 지방 분해가 증가해서 지방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방산은 대사를 거쳐 아세톤 같은 기본 케톤체가 된다. 케톤 식단을 유지하면 케톤이 쌓이는데 이런 대사 상태를 영양적 케톤증이라 한다. 신체에 다시 탄수화물이 많아지지 않는 한 신진대사는 줄곧 케톤 상태를 유지한다. 영양적 케톤증 상태에서는 케톤체가 혈중 pH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작은 집단으로 생성되므로 상당히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증인 케톤산증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때는 케톤체가 훨씬 더 커다란 집단으로 생성되어 혈중 pH가 산성으로 바뀐다. 케톤체는 심장, 근육조직, 신장 등에서 수월하게 동력원으로 쓰여진다. 혈액 뇌장벽을 통과해서 뇌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케톤체는 슈퍼연료라 불리는 아데노신3 인산을 포도당보다 더 많이 만든다. 그러면 신체는 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꾸준히 효율적으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케톤체는 활성산소의 손상을 줄이고 항산화력도 강화한다. 케톤 식단이 선사하는 건강의 유익성은 엄청나다. 케톤 생성 식단 연구에 지원한 그룹에게 사흘간 케톤식을 먹게 했다. 그 짧은 기간에도 체중과 염증이 줄고 인슐린 감응성이 개선됐다. 당뇨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라면 당연히 케톤 식단으로 바꿔야 한다. 당뇨병의 생체 표지자 중 하나가 당화혈색소인데 이것으로 지난 2~3개월의 혈당치를 측정할 수 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2형 당뇨병 환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 정제 탄수화물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E형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만 먹지 않아도 심혈관계 대사의 위험 인자가 크게 준다. 선연성 감소가 일어난다. 화면에 보여지는 도표는 E형 당뇨병 환자군에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보여준다. 케톤 식단은 인슐린 주사보다 편리한데 건강에는 더 좋다. 사람의 신진대사는 케톤증 상태일 때 두루 좋도록 진화했다. 케톤은 포도당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선사하면서도 이런저런 만성병을 끌고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케톤증을 무서워할까? 흔한 반대 논리는 이렇다. 케톤 식단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 아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다. 나는 케톤 생성 식단을 4년 넘게 실천했는데 이제는 특별한 식이요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저 내 식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뿐이고 이 방식이 점점 더 마음에 든다. 케톤 생성 식단은 긴 안목으로 건강한 삶이 보장된 수명 배당을 줄이라 확신한다. 얼마나 먹을까? 간단히 말하면 먹고 싶은 만큼이다. 바뀌어야 할 건 얼마나 먹고 싶은지이다. 가공식품과 정크푸드에 가득 든 정제 탄수화물, 씨앗기름, 곡물을 섭취하지 않고 피해야 한다. 더불어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좁히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다른 조언도 잘 따른다면 여러분 몸은 아마도 케톤증 상태로 바뀔 것이다. 이때 식욕이 함께 조절되는 흥미로운 효과가 찾아든다. 정제 탄수화물로 과도하게 식욕을 자극하지 않아서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한 끼 식사를 마치면 그걸로 만족하게 된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기에 너무 늦은 시점은 없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약 한 알 삼키는 일에 비하면 훨씬 어렵다. 하지만 효과는 대체로 훨씬 좋다. 열량은 마시지 않고 먹는 것. 영양관리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 꼽자면 바로 칼로리를 마시지 않는 것이다. 오렌지와 사과 같은 과일을 통째로 알맞게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오렌지나 사과를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혹시 아는가? 믹서에 넣고 갈면 된다. 생과일에는 두 종류의 섬유질이 있다. 물에 잘 녹는 가용성 섬유질과 그렇지 않은 불용성 섬유질이다. 이 두 가지 섬유질이 초장에서 함께 보호장벽을 형성해 몸이 당을 포함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비율을 낮춘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당이 간에 밀어닥쳐 지방으로 바뀌는 일을 없게 한다. 과일을 믹서에 넣고 갈면 불용성 섬유질이 칼날에 갈갈이 잘린다. 불용성 섬유질 없이 가용성 섬유질만으로는 당 흡수를 늦추는 장벽을 형성할 수 없다. 과일을 주스로 마시면 통째로 먹을 때보다 인슐린 반응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올라간 혈당 수치가 뚝 떨어질 수도 있다. 다음 도표는 오렌지를 주스로 마실 때와 통째로 먹었을 때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소장융합막은 장 건강에 중요한 요소인데 과당이 이 융합막을 결함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가져오고 장 누수, 염증 등을 일으킨다. 과일을 그대로 먹지 않고 주스로 마시면
많은 양의 과당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데 이 과당이 전부 소장에서 흡수되어 곧장 간으로 간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음료는 어떨까? 저당이다, 저칼로리다 라고 광고해도 여전히 인슐린을 자극한다. 체내에 많은 지방을 저장해 비만이 되는 원인은 열량 자체보다 인슐린 자극에 있다. 다이어트 음료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 마시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다이어트 음료는 그저 많은 가공식품과 정크푸드 중 하나일 뿐이다. 그야말로 건강의 적이다. 먹는 순서를 지킨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먼저 지방과 단백질로 시작한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과 포도당의 반응을 줄인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인슐린과 포도당의 수치가 치솟은 뒤에 순식간에 뚝 떨어진다.